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한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됐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제 언론 보도들이 좀 나온 게 윤 대통령 체포 막으라고 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호처 간부가 직무 배제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뭐 이게 영장 집행 막아서 체포영장 발부된 간부가 지휘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냐, 이런 비판이 계속 제기가 됐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경찰이 출석한 김성훈 차장을 체포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경호처가 여러모로 순환인데요. 사실은 김성훈 차장이나 또 그 이 무슨 경호본부장이나 이분들이 계속 경호처를 지휘하는 게 이치 안 맞죠. 공무집행 방해해가지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인데, 그분들이 지난번 현장에서 체포를 그분들 하지 않은 이유는 어쨌든 대통령 경호 책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이 출석할 것을 약속받고 안 했던 건데, 그 사이에 이제 경호처에서 자신들의 지시에 불응했던 직원들에게 불이익한 뭐 직무배제 조치나 이런 거를 취하고, 또 경호처 내부에서 당시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들을 비난하는 그런 뭐 양태가 빚어진다든지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아마 이 경호처 차장 출석하자마자 체포가 됐고, 네. 아마 그 경호본부장도 출석하게 되면 체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이제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보기에는 뭐 관용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경호처가 큰 순환을 겪었기 때문에 기존의 경호처의 시스템, 또 경호처의 역할, 혹은 경호처의 지위, 이걸 그대로 둬야 할지 아니면은 그에 있어서 어떤 그 개혁이 좀 필요할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이 경호처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경호처가 이렇게 이 국민적 관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체포영장이 체포가 된, 또 사법적인 판단을 앞에 둔 사람들이 경호처를 아직도 지휘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순응했던 구성원들에 대해서 뭔가 징계를 하려고 하고 압박을 한다는 이 상황은 국민 어떤 분을, 여야를 막론하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아마 경호법 자체에 대해서 여야에서 아마 개정 논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사실 거기에 더 불을 좀 붙이는 보도들이 좀 나온 게,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성훈 경호차장이 2년 전 있었던 경호처 창설 기념일 행사에 이제 사실상 윤 대통령 생일 파티처럼 기획을 했고 대통령 헌정곡까지 만들어서 불렀다는 겁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84만 5,280분 귀한 시간들, 쉴고 쉼없이 달린 수많은 날,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능력을 표하신 그 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21세기하고도 4분의 1이 지났는데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저런 게 가능하냐. 이 가사를 제가 제대로 듣기가 뭐할 정도로 좀 오글거리고, 참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물론 뭐 누가 주도했는지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 승진의 눈이 먼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 대단히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하면 지금도 떠오르는 굉장히 유명한 말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잖아요. 그게 이제 그분을 대통령으로까지 만든 출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저도 그때 굉장히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직을 수행한다는 거는 어떤 특정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 헌법과 그다음에 국가와 국민을 향한 충성이지 사람에 대한 충성이 아니다. 그러면 본인이 통치권자가 됐으면 이제 공직을 대하는 공직자들의 태도에도 똑같은 걸 주문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것도 진심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사람에 대한 충성을 요구했던 거고, 이제 그런 모습이 이렇게 경호처에서 보여진 거죠. 아까 그 나왔던 노래에서 가사 두 대목만 바꾸면 우리가 굉장히 기시감이 드는 익숙한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조선인민민주의공화국, 그다음에 대통령이 아니고 위대한 수령동지. 그러면 이북에서 그 무슨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찬양하는 그런 찬양가 부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북이란 말 요즘 안 쓰니까 북한에서.
아니 도대체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당키나 한 그것도 공직사회에서 그런 모습입니까? 그 저는 이 정부의 모든 것이 비정상이었던 게 딱 단적으로 저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확인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곡이 이제 뮤지컬 렌트의 곡을 이제 개사한 거예요. 52만 5,006분의 이 노래를 상당히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게 좀 오버랩 되지 않을까 너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 개사한 음원을 행사 당일날 틀어놓고 경호처 직원들이 합창으로 불렀다는 거거든요. 이걸 불렀을 때 이 자괴감이 얼마나 느껴졌을까 싶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김성훈 경호처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할 때 기자들이 이거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답변했는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생일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요? 이거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걸 경호처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는 거죠. 경호처도 참모기관이고 경호기관이고 근접해서 모시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책상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생일에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경호처 직원이 안마했다는 건 사실인가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노래 제작에는 그런 세금이 안 들어간 건가요? 세금 들어간 적 없습니다. 근데 사실 SBS 보도에 따르면 이 음원 사전 녹음할 때 공란이었다는 거예요. 악보에. 공란이고 녹음 당일에 가니까 여기다 대한민국 대통령 넣어서 불러달라라고 지시를 받았고 비밀 유지 계약서 작성까지 요구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저거 비용도 아마 지급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냥 뭐 아마추어들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녹음을 했다고 하니까 비용 지급이 안 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저분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신념을 가지고 윤 대통령에 충성을 하는 분인 것 같아요. 21세기 공직사회는 안 어울리는 분인 것 같고 공무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윤 대통령 개인 비서를 하셨어야 되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앞으로 제 친구들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안 믿기로 했습니다. 저런 노래를 지어주지 않는 이상. 어떤 기사에 보니까 이 음원을 녹음한 분들에게 뭐 300만 원씩 지급을 했다는 것도 있어요. 네. 당연히 뭔가 지급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란으로 가사 내용을 안 알려주고 당일날 알려줬다는 얘기는 그게 뭐 깜짝 쇼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용 자체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걸 경호처에서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분이 김성훈이란 분이 지금 출석하면서 저렇게 얘기한 거는 물론 본인이 이제 사법처리를 당할 위기에 있으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전제하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하도 하죠. 이게 민간 기업에서도 요새 저런 일이 벌어지면 소위 말하는 직장 내 갑질로 신고돼서 엄청난 질타를 받아요. 네. 근데 뭐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세와 승진에 눈이 먼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맞습니다. 권진원 씨가 두 번째 곡 같은 경우는 권진원 씨가 원곡자예요. 이렇게 개사하다니 정말 당혹스럽다라는 원곡자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름다운 곡이니까 또 이렇게 썼겠지만 또 원곡자 입장에서는 너무 당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은데 이상민 전 장관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이제 자진 사퇴했죠. 스스로 직을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후에 퇴직급여 신청했다고 전해졌는데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고 참 다 알뜰하게 챙기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뭐 그게 이제 본인들의 권한일 수는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그것부터 챙기는 그 정신이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분들이 그래요. 공직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군인으로 혹은 뭐 법관으로. 근데 과연 저분들이 현직에 있을 때 그 공무 수행의 결과라는 게 모습이라는 게 어땠을까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과연 저분들이 그럼 우리가 공직 수행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공직 수행의 어떤 윤리 이런 거를 제대로 가지고 공직을 수행했을까? 그랬던 분들이라면 뭐 갑자기 저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이 내란 사태를 통해서 이에 연루된 그런 공직자들의 뭐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일그러진 모습이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공직사회 전반의 공직윤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고 점검하고 또 서로 경계하고 이래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랬던 분들이 지금 이 와중에도 자기 뭐 개인 퇴직수당 챙기고 연금 챙기고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분들 제가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절차상 퇴직했을 때 그 해당 부처에서 이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아요. 김용현 장관 때도 이 장관에 대해서도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서 해명한 게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고 절차상 그렇게 되는 거다.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으니까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도 아마 비슷한 해명이 나올 거라고 봐요. 제가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더 사실 확인을 하고 비난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토요일 탄핵되니까 일요일에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했다 이런 보도가 그래요? 나오긴 했거든요. 그럼 제가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 부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직접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 나오기도 했고 난나님이 꼼꼼하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이제 오늘 나온 속보 중에 이제 원래 어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특검 당론 발의하겠다고 예고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특검이 아무 쓸모가 없어졌다. 관련자 99%가 재판에 넘겨졌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도 청구될 예정인데 특검 추진하면 혈세만 낭비된다. 특검 법안 자체를 철회하라라고 얘기를 했던데 이거는 어떤 속내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발 특검 법안을 하라. 그 특검법은 쓸모 없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려요. 예. 아니 근데 지금 좀 얘기로는 얘기를 이제 보니까 혈세를 낭비하니까 하면 뭐 쓸모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무용론을 얘기한 건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거는 혈세를 안 쓰는 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철회를 안 할 때 대비해서 예비로 우리가 한다 이제 이 얘기죠. 그거는 아마 오늘 이제 협상이 계속 되잖아요. 그 협상이 있어서 협상 전략 차원에서 센 발언을 좀 하신 걸로 보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특검법을 아예 안 하겠다고 저희가 주장하게 되면 있을 수 있는 그 조기 대선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국민적 여론을 저희가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하고 민주당이 강행하면 저희가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198.5표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금 기권 한 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 밝혔다시피 가장 최악의 저희로서는 가장 최악의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협상 차원의 발언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저희는 저희 나름의 특검법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이제 협상용 공세인 측면도 있는데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자꾸 이제 메시지 수위나 메시지 내용이나 방향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 이제 일부 여론조사 나온 거에서 정당 지지율이 어제에 이어서 이제 국민의힘이 더 민주당보다 앞서는 걸로 나오고, 그러면 또 이제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면 또 이제 발언 수위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여전히 이제 탄핵과 이 내란과 계엄을 뭐 두둔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고, 이게 이제 여론조사 수치와 지지층들의 그런 특히 이제 강성 지지층들의 여론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자꾸 있어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특검법은 그 여야가 가급적 합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찰, 공수처, 검찰이 상당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또 상당히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특검법이 통과돼서 준비기간 거쳐서 특검이 출범하는 시간까지를 감안해 보면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거의 끝났을 수 있어요. 그 전에 공소가 제기가 안 된다면 특검이 넘겨받아서 재수사를 할 수 있지만 공소가 제기되면 별도의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이 다시 윤 대통령 불러가지고 수사를 한다 한들 별 실효성 있는 그 특검 차원의 대응을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공소 유지하고 주변적인 사건들, 남는 사건들을 하는 특검이 될 수도 있어요.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뭐 서로 죽일 듯이 뭐는 넣고 뭐는 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일단 지금 뭐 그 국민의힘에서 6시간짜리 계엄 특검으로 하자.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란 특검으로 하되 저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걸 가지고 공방하느라고 합의를 못하거나 뭐 그럴 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만약 외환 혐의가 드러난다면 그건 경찰이 수사하면 돼요. 그때 가서 검찰이 수사를 하든가. 그런 특검법 그거 가지고 목숨 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빠른 시간에 오늘 뭐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밖에. 오늘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서로 줄다리기 하느라고 센 발언들도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오후 1시부터 협상이 시작된다. 여야 지도부 협상 시작된다라고 예고된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여론조사 언급을 하셨는데 한국갤럽이 지난 14일에서 16일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9%,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36%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서는 걸로 나오면서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여야가 비등한 구도로 돌아갔다는 건데 사실 지난주 조사 대비해서 국민의힘이 5%포인트 올랐거든요. 민주당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어제 발표한 전국지표조사죠. 여기서도 뭐 지난 13일에서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도 즉 뭐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33%로 오차범위 내에서 양당 지지도가 역전된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좋으신 건가요? 어때요? 그러니까 원내 꽤 많은 분들은 굉장히 고무돼 있죠 분위기가. 그동안 보여줬던 국민의힘의 어떤 움직임에 국민들이 뭐 화답한 거다, 뭐 결집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정확히 봐야 됩니다. 숫자로 보면 저희 쪽에 지지율이 올라간 걸로 당연히 해석할 수 있죠. 숫자 자체로만 수치로만 보면. 근데 여론조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1,000명 정도 하잖아요. 네. 1,000명을 하면 선착순으로 이제 전화를 하는 건데 보정을 함에 있어서 연령이랑 지역은 보정을 해요. 행안부에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보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향, 나는 보수 성향이다, 난 진보다, 난 중도다 이렇게 성향상 말씀하신 분의 숫자를 보정할 수는 없어요. 그 데이터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1,000명에서 예를 들어서 1,000명 조사를 하는 선착순으로 어떨 때는 우연히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600명이 대답을 하고 어떨 때는 우연히 진보라는 사람이 600명 이렇게 돼도 그 조사를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봤냐면 이 여론조사들 2개 이제 나왔잖아요. 어제 네. 오늘. 그럼 진보라고 하신 분하고 보수라고 하신 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일단 오늘 걸 보면 보수라고 하신 분이 337명인데 진보라고 말씀하신 분이 262명이에요. 4분의 3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진보와 보수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우리나라에 존재한다. 최근에는 약간 기울어져서 보수가 좀 적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상황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이 조사 결과가 어떤가를 유추할 수 있겠죠. 뭐 어제 것도 비슷합니다.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숫자만 볼 수는 없다. 지난주에는 그럼 보수가 몇 명이 응답을 했고 이번 주에는 얼마나 응답을 했고 뭐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갤럽 조사 오늘 나온 거에 지난주 조사를 보면요. 네. 그 진보가 291명 응답을 했어요. 근데 요번 262명이면 벌써 진보 자체에서 10% 정도가 응답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것도 많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지 숫자만 보고서 뭐 골든 크로스가 됐다. 지금 뭐 대선 국민의힘이 잘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직 대단히 성급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보고 있는 분위기가 당내에서도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 국민의힘 소속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소수설. 합리적인 판단을. 네, 다수설은 숫자 보고 흥분하는 게 다수설일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단이 맞죠. 그러니까 약간 과표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반대로 또 총선 무렵에 했던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민주당 과표집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세부 지표를 보면은 정치 고관여층이 답변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에 보수층이 답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상에 과거와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는 게 일단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로는 탄핵 찬성 반대의 비중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한 뭐 6.5 대 3.5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당 지지율이 저렇게 나타나는 건 이게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인식을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론이. 그러니까 탄핵은 탄핵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심판이고 대선은 대선이고 이걸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인식하고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다 보면 여전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이 있는 거죠. 그 탄핵에 찬성한다 그래서 그게 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론은 아닌 거예요. 그 갭이 상당한데 그런 갭이 여론조사에 좀 투영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저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고 국민들이 이제 달리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 탄핵에 대해서 다른 모습이 다른 여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읽으면 이제 오판하기가 쉽상이고 그 일종의 이제 착시 현상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건 아닌데 오히려 저는 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긴장해야 될 쪽. 국민의힘은 흥분하면 안 되고 민주당은 약간 긴장을 해야 된다. 저게 그냥 과표집이다 이렇게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 얘기는 뭐냐면 막상 이 탄핵이라는 게 대선에 미칠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시사하는 지표거든요. 그 점을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타개할 건가를 고민해야 될 그런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차기 이제 지도자 지지도도 보면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보면 갤럽 조사에서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위입니다. 31%. 이제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로 여권 내 1위. 그러니까 전체에서는 2위예요.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가 각각 6%, 오세훈 서울시장이 4% 순이었고 MBS 조사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28%를 1위, 그다음에 김문수 장관이 13%가 나왔고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한동훈 전 대표가 5% 순으로 나타났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김문수 장관의 약진이 지금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 결과로 저는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보다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조금 강성인 보수우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김문수 장관이라는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이미 장관 임명 때부터 주목을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 탄핵 정부에서도 굉장히 그 단호한 자세를 보여줬던 것이 보수 지지층에게 어필하는 측면이 있고, 홍준표 시장에 대한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네.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김문수, 홍준표 두 분을 놓고 판단을 했을 때 김문수 장관 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요 정도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지지층 결집이 이제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확고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여권 내 차기 주자에 대한 선호도가 역전돼서 김문수 지금 장관이 1위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김문수 장관이 여론조사 대상도 아니었어요. 이 내란 사태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급부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제 탄핵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강성 여론 지지층이 김문수 장관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 그 상대적으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대선 출마 의사를 가장 먼저 밝혔는데 이 상황에서 약간은 좀 이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여론 그 대선 주자들을 다 늘어놓고 한 여론조사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네. 저기서 뭐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확장성이 없다, 여권 주자들 다 합친 거 이제 이재명을 넘어섰다, 이런 이 수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대1 조사를 봐야 되는데 아직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설 전후로 해서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1대1 가상 대결 조사를 이제 조사를 할 텐데 그 조사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후에 여당도 야당도 이제 상당한 이 전략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제 보면은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이게 좀 반짝일 거다 이런 얘기 지난주에 사실 하시긴 했거든요. 그게 지금 탄핵 인용 전과 탄핵 인용 이후가 또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면 현실이에요. 그때는 조기 대선이. 그러면 국민의힘도 그때부터는 현실적인 대선 전략을 가동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후보들로 어떻게 경선을 치러서 어떻게 대선을 가져갈 건가, 이걸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모든 선거라는 게 특히 이제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선거는 중도까지 지지층을 확장할 수 있느냐, 확장된 지지 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선거의 향배를 좌우해요. 근데 김문수 이 장관을 내세워 가지고는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을 강하게 뭉치게 할 수는 있어요. 25% 내에서. 근데 거기서 끝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국민의힘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빠질 거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예, 모든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대선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이 탄핵 전 물론 이제 결과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이제 또 수사도 아직 뭐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고, 윤 대통령 관련한 사항들이 막 보도가 되고 또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그 절정은 탄핵 심판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 그 시점 이후로 많이 바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중도층이 유보하는 답변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결과도 나오고 있어서 좀 이 중도층의 마음을 누가 잡을 것인가 관건일 것 같고, 사실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거리두기 할 타이밍을 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